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81년도에 제가 입학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남궁영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197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려고 할 때 만해 한용운 스님 환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대한불교 청년회라고 옛날에 1923년도인가 22년도에 만해 한용운 스님이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이 1919년 기미독립선언 운동 주창하시다가 감옥 생활을 좀 하셨는데, 감옥 생활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바로 조선 불교 청년 동맹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학생들, 특히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학림을 다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 학생들 중에 불신 강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사회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단체가 조선 청년 불교 동맹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오늘날 이제 대불청이 돼가지고 그 대불청에서 만해 스님 환생 100주년 기념 101장 대회를 제1회 101장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 3학년이 되는 그 과정에 3월 1일 날 과정에 그 대회에 나갔다가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때 중고등부, 중학생, 고등학생부, 대학 일반부 이렇게 썼는데, 대학 일반부까지 포함해서 그날 제일 잘 쓴 작품한테 작품을 대상 그랑프리 상을 주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상을 받는 바람에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당시에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동국대학교 입학하라고 자꾸 권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 당시에는 동국대학교 잘 몰랐고, 또 이렇게 동국대학교에 훌륭한 문인들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순진한 고등학생이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이렇게 가는 게 목표였는데, 갑자기 동국대학교에서 이렇게 제안이 오는 바람에 제가 그럼 어차피 나는 문학을 할 건데 굳이 내가 서울대, 연대국에 스카이 이런 데 안 가고 동국대학교 훌륭한 대학인데 여기 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많이 놀았죠.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더 이제 글 쓰는 일에 그런 데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동국대학교에 81년도 이제 입학생이 돼서 인연을 맺고 와서 보니까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학교에 수업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1979년도 가을에 퇴임식을 하시고 학교에 안 나타나셨는데, 1982년쯤 돼서 저희가 수업을 듣는데 소설가 이범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동문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소설론 강의를 하시기로 됐는데 7일 안 나오셔요. 나중에는 한 달쯤 돼도 4월이 돼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 형님한테 물어보니 선생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병중이신데 조금만 있으면 나오실 거다. 기다려라 이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대신 강의하실 분이 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서정주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는 시를 강의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소설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 누가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미당 서정주 시인께서 아이고 나는 젊어서 소설을 쓰기를 좋아했고 소설가 김동일은 젊어서 시를 쓰기를 좋아했네 하시면서, 내가 이래도 도스토옙스키도 다 읽고 톨스토이도 다 읽었던 사람이야 하면서 소설도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고 미당 선생님께서 시론도 가르치시고 시창작 실기도 가르치시고 소설론도 가르치시고 한 2, 3년을 그렇게 동국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운 좋게 사제관에 그런 인연을 맺게 되었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서정주 선생님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최초로 박사 논문을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막 다른 대학에서 서정주 선생님 아직 살아계시지만 박사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동국대학교에서는 아무도 쓸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높은 선생님이니까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선배님들도 못 쓰고 또 우리 후배들도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쓰면 되겠지 하고 내가 먼저 이제 쓰게 됐고 그래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서정주 선생님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게 됐고 그래서 그 뒤로 동국대학교 이제 교수가 되면서 서정주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당 선생님이 200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인 10월 10일 날 부인이 먼저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부인이 작고하셔서 두 분만 남현동 저택에 살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선생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쓸쓸하실 테니 내가 가야 되겠다고 갔더니 넋을 놓고 이제 계시고 사모님은 성모병원에 이렇게 영안실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 위로해드리라고 그날서부터 말벗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 집에서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없어요. 그 가족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미국에 계시고 부랴부랴 오는데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아들이고 다 일정이 바쁘고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오긴 오지만 며느리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아버지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만 그 덩그런 그 집에서 살기가 좀 불편하니 내가 꼭 집에서 내가 꼭 잤으면 좋겠다고 또 며느리도 얘기하고 선생님도 그러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 댁에서 선생님 서재에서 좀 이렇게 잠을 자면서 거기서 학교로 출퇴근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또 병이 나셔서 선생님도 병원으로 가시고 그리고 12월 24일에 작고하셨는데 10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선생님께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들은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댁에 있던 유품들을 다 정리해서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다 가져오는 일, 그 다음에 고창 시문학관에 기증해서 그쪽에 전시 기획하는 일, 그 모든 일을 다 하게 됐고 그 뒤로 바로 교수로 부임이 돼서 교수로 부임된 지 20년 만에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대학 총장이 되고 나니까 어떤 독지가가 미당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해달라고 돈을 7억을 기부하셔서 미당 연구소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연구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고창에 미당 시문학관이라고 있는데 그걸 군에서 운영하는데 한 20여 년 동안 계속 헛바퀴를 돌아요. 계속 그냥 거의 방치 수준으로 그냥 운영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학예사도 한 사람도 없고 예산도 투입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속상해서 차라리 동국대학교한테 위탁 운영권을 넘기면 동국대학교가 알아서 잘 관리해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고창에 있는 미당 시문학관도 동국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일대학에서 갑자기 제안이 왔어요. 예일대학에서 갑자기 제안이 와가지고 동국대학교하고 예일대학교하고 한국의 조계종하고 이렇게 3자 협력을 해서 이러고저러고 한국 불교에 관한 연구를 예일대학에서 좀 활발하게 좀 할 수 있게 됐고 이왕 오는 길에 조계종 총무원장님도 예일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동대 총장도 예일대학에서 좀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예일대학에 가서 무슨 얘기를 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BTS에 대한 얘기를 젊은 학생들한테 좀 하면서 BTS의 세계적인 인기가 특히 대표적인 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ove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곡인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7억 뷰를 돌파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예일대건 하버드대건 옥스퍼드 대학이건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냥 한류의 열광이다.
학생들도 열광이고 교수들도 열광이고 우리만 몰라. 네, 한국에 있는 우리만 몰라. 외국에 나가서 보면 한류에 대한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동국대학교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학술 기관을 만들자. 그리고 한류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만들자. 그래서 한류학 대학원. 그래서 한류를 배우려면 동국대학교에 와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한류학 대학원은 외국인 과정을 굉장히 특화해서 차별적으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 퍼스펙티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학생들은요 정원외 입학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의 각 대학들은 다 교육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정원 통제. 특히 수도권은. 그래서 학부생은 몇 명 이상 절대 안 돼. 대학원생은 몇 명 이상 절대 못 받아.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800명 수준입니다. 800명. 좀 많은 대학들은 뭐 1200명, 1500명 이렇게 대학원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동국대학교 캐파 자체로 한 800명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은 1000명을 받아도 되고 2000명을 받아도 되고 3000명을 받아도 되고, 그게 다 등록금 수입이 학교 재정학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무조건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콘텐츠가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등록금 아깝지 않다 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류에 대한 전문적인 석박사 과정을 만들면 이게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안에 한류학 대학원 안에 전공이 세부 전공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푸드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뷰티도 만들고 이런 걸 다 종합된 걸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국내 학생들도 외국인 학생도 들을 수 있는 과정, 외국인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과정.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동국대학교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1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신념, 그런 게 생긴 상태였어요. 그런 신념이 생긴 상태인데 예일대학에서 강의하러 오라 그러니까 내가 그 한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대체 BTS라고 하는 그룹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많은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적 DNA 속에 이런 어떤 예술과 감각과 어떤 감정과 이런 어떤 문화, 이 DNA 자체가 뿌리 깊게 이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흘러온 것이 이 지금 현대에 와서 터져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문화 기획자들, 이렇게 무슨 음반회사, 뭐 기획사 이런 사람들이 잘 해가지고 이렇게 급조된 문화 상품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오래됐다. 이 BTS가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그룹들이, 다른 팝스타들이, 또 고전 한국 음악 스타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민족이다. 한국이 그 아메리칸 스타일하고 달라. 한국은 한 5000년 됐다. 5000년. 5000년 동안 묵었다. 우리가 문화가.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니고 5000년이 오래 묵은 거고, 그 다음에 이 BTS의 노래가, 이 사람들이 노래 잘하고 이쁘게 생기고 춤 잘 추고 그래서 인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노래말에 있는 가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랑, 평화, 그 다음에 위로, 컴포트, 아프고 병들고 다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하는 그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 노래가 위로를 준다. 누가 우리 옆에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노래가, 이 사람들의 춤이,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위로를 주는 거고, 그 위로의 감화를 받아서 안위들이 생기는 거고, 오지 말라 그래도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드는데, 그 자체가 세계적인 어느 종교 성인 못지않게 메시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현대판 메시아나 마찬가지다. 그런 힘이 있다.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힘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아주 한국의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생긴 거다. 지금 세상을 봐라.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란 전쟁하지 않느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정식 외교적인 명칭은 유크레인입니다. 유크레인. 여러분들 외신을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 말 절대 안 하면 유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유크레인 이렇게 발음하는데 러시아와 유크레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다 기본적으로 약육강식,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잡아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어떤 야만적인 논리가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용돼서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세고 나라가 강력하고 부강하고 그래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절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지도 않고,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이런 DNA가 우리나라에게 민족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다 얘기한 건데, 그 BTS의 방탄소년단의 노랫말과 서정주의 시를 집중적으로 대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음악이고 하나는 시고 그 이면의 둘을 엮어서 한국 문화의 저 깊숙한 뿌리에서부터 저 신라시대의 고은 채치원의 풍류론서부터 얘기를 이제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미국한테는 없는 뿌리 깊은 문화의 저력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 신라 말기죠. 그러니까 지금 AD 한 8세기, 9세기 그 무렵에 고은 최치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중국의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요. 과거 시험에도 이렇게 몇 개 트럭이 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 빈공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관리를 제수받습니다. 관직을 합니다. 관직. 그래서 관직을 하는 동안에 중국 역사에서 당나라 역사에서 큰 사변이 일어납니다. 큰 황소가 난을 일으켜요. 황소라고 하는 농민 반란인데, 그래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이제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황소가 잘 진압이 안 돼. 황소가 정부군을 막 보내도 진압이 안 돼서 중국 정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최치원이 관리가 거기 파견됩니다. 파견돼가지고 선무공작을, 요즘 말로 하면 선무공작을 합니다. 적들의 사기를 흔들어지는 심리전, 전단, 삐라 이런 거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탈북민들이 북한에 막 대북 전단 뿌리고, 또 북한에서도 우리한테 막 쓰레기 뿌리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황소가 난을 일으켰는데, 난을 일으킨 황소의 그 도덕적 정당성이 얼마나 그게 연약한 건지, 얼마나 천도에 어긋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천벌받을 짓을 했는지, 그거를 준엄하게 꾸짖는 명문장을 쓴 겁니다. 명문장. 그 문장의 이름이 뭐예요? 토황소 경문. 황소를 격렬하게 성토하는 그런 문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토황소 경문이라고 한국의 역대 문장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문장이 손꼽히는 그런 정법으로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최치원이라고 하는 분의 그 브랜드 가치가 중국에서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최치원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관직이 올라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국으로, 신라로 귀국을 합니다. 근데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좋은 인재를 잘 등용하는 그런 체제면 괜찮은데, 그런 체제가 잘 안 돼. 아주 그 신분제도가 엄격하고, 그래서 육도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진골, 성골, 진골, 육도품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기 신분이 기본적으로 귀족이거나 이렇게 왕족이 아니면 이게 진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인데 아는 것도 많고 나라가 어지러워서 이걸 해결할 시무시책도 만들어서 건의를 해도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안을 정책을 제안을 해도 이렇게 신하들 때문에 권신들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물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희망이 없구나. 이 나라는 아무리 해도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고 가야산에 들어가서 산신령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은 채치원은 시대적으로 불운한 분이었지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학자였고 그분의 흔적이 금성문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이 남아있어요. 금성문을 통해서 많이 남아있고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좋은 석학으로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매우 오늘날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보건대 제가 이런저런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가 보건대 불교라고 하는 것, 유교라고 하는 것, 도교라고 하는 것 자기가 다 살펴봤다 이거예요. 다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이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옛날서부터 있어 왔던 가르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어 왔던 가르침을 잘 보면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 공자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노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 큰 가르침 안에 그런 좋은 장점들, 강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근데 그게 역사적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고조선 때 이 무렵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왈 일컬어 말하기를 풍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악에서 이렇게 한풍류 해볼세 그러면서 이렇게 음악하고 놀이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채치원이 말하는 풍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음악예술, 무용 이런 것만이 아니라 형이상하게 도덕적 가르침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에 아주 옛날서부터 풍류라고 하는 게 있어 왔는데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 도교의 가르침, 유교의 가르침이 이미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최치원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무슨 노랫가락이나 이런 데 풍류라고 하는 말이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풍류도 혹은 풍월도라고 해서 자연과 인간이 아주 오묘하고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면서 이 우주의 원리,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의 몸 안에 내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심오한 형이상학 같은 것을 체득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펼쳐내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풍류가 몸에 꽉 차면 음악도 잘 되고 문학도 잘 되고 모든 예술, 모든 일반 도덕 이런 것들이 다 잘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리학이 오면서 중국의 유교가 강하게 자리됐고 성리학이 오면서 고려시대 이후로 한국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어떤 힘들이 그 중국에서 수입한 성리학에 의해서 밀려나갔다는 거예요. 밀려나갔다. 그래서 에헴 하는 거 있잖아요. 공자가 나라를 망쳤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너무 진짓하고 너무 이렇게 어른인체하고 너무 격식을 존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그런 어떤 인간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억제되어 있었다. 원래 우리 민족한테는 신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신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만 해도요,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가시면 관광버스가 들썩들썩했어요. 버스 안에 앉아있는 분이 없었어요. 다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합창하고 유행가 부르고 그만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해. 옛날에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다 조선시대에 많이 억압돼 있었고 일제시대 때는 그나마 또 외색가요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판치고 그랬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은 이제 트로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수들이 와서 팝을 이렇게 K-팝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또 요즘에는 최근에는 또 다시 전통 트로트가 되살아나가지고 국민들 전체가 다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알고 보면 우리나라 그런 나라. 이태리 정도 빼면은 이렇게 음악 좋아하는 나라 없어요. 이태리도 음악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음악 좋아합니다. 그 풍류가락이 있는 겁니다. 몸에 그 어떤 신바람, 신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바람과 신명이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시킨 것은 2002년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다 민족적 대사변이 난 거잖아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할 수 있구나. 그때는 막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에 그야말로 광화문에 다 뒤덮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광장에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응원하고 일사불란하게 흩어지고 휴지도 하나 안 남기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불가사의하다. 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거 다 최치현이 말한 그 풍류도의 힘이다. 제가 예일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강의의 맥락이, 원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래됐다. 이렇게 오래됐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 그 중에 강의의 상당 부분은 서정주 문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서정주 문학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이제 보통 딴따라라고 하고 약간 비하하고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옛날에 좀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또 이렇게 시를 숭상하고 시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 전통도 꽤 있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사신으로 고려시대에 고려의 왕조에 왔던 사람 중에 서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교관으로서 여러 해 동안 살다가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 체주기 뭐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도경, 고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안에 한국 사람들, 고려 사람들에 대한 회고담이 있어요. 아이고, 고려 사람들은 집집마다 양반집이든 상명집이든 어느 집이든 가면 집집마다 책이 있고 하인들도 시를 한 줄은 다 읊을 줄 안다. 그 송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꽤 이렇게 이 문학적인 교양이 다 두툼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지금 시인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시인들. 우리나라에 시인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시인들이 한 20-3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만 명이 넘어요. 나도 시인, 너도 시인, 자칭 시인, 타칭 시인, 스스로 등단해서 시인, 나도 시집내, 너도 시집내. 그러면서 시를 많이 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시집을 많이 내고 시인이 되고 싶어하고 시를 쓰고 싶어하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시인가 뭐예요? 옛날에 과거 시험 문제예요. 시를 잘 써야 과거 급제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 문제가 시 쓰는 거예요. 시를 얼마나 잘 쓰느냐. 단순한 창작이 아니고 시를 잘 쓴다는 말은 그만큼 전고에 밝아야 돼요. 사서, 삼경 이런 거를 통달하고 두보시, 이태백시 이런 거 다 알고 그런 것들을 멋진 인문학적 교양으로 멋지게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기술력이 그게 시를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잘 쓴다고 하는 말은 오늘날 장르 개념으로 소설을 잘 쓰고 시를 잘 쓰고 희곡을 잘 쓰고 평론을 잘 쓰고 이런 거하고 달리 시는 그냥 공무원의 기본 자질이에요. 아주 우수한 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를 잘 지어야 돼요. 시를 잘 짓는다는 말은 좋은 시를 많이 읽어야 되고, 좋은 시를 많이 읽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초교육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방증. 그래서 과거 급제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의 가장 큰 영광이기도 한데, 그것은 그만큼 훌륭한 시를 잘 짓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양인으로서 시를 짓는 거에 대한 이렇게 내면적인 갈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인들 중에 서정주 시인이라는 분은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1443년에 한글이 반포되고 1443년도에 한글이 창제되고 1443년 뒤 46년도에 한글이 반포되었어요.
공식 국어로 앞으로는 국민들 전부 이걸 써라 라고 이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쓰려니까 잘 안 돼. 말은 그냥 국어를 말하는데 이 말을 문자로 바꾸려니까 문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자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문자가 없어서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 뜻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사소통해서 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도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서, 내 일을 어여삐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무니 사람들마다 쉽게 여겨서 날로 잘 사용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어냈는데 실제로도 훈민정음을 사람들이 실제로 배워서 쓰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몇백 년이 흘러요. 그만큼 조선사회가 완고해가지고 지식인 사회들이 그거를 퍼지는 걸 막으려고 꽤 애를 썼어요. 꽤 애를 써서 한글로 백일장을 하고 한글로 과거시험을 내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이 강한 왕도 자기가 창제하고 반포해 놓고도 그것이 일반 백성들이 쓰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개화기에 와서야, 겨우 19세기에 와서야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그런 한글 텍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거는 서양에서 온 천주교. 서양에서 온 천주교가 당시 구한말에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웠어요. 구한말에 다 세도 정치가 안동권 씨, 안동림 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도 정치가 성행하고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나라가 그냥 절단나게 생겼어. 안에서 스스로 내부 모순으로 붕괴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건강한 토대를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서양 열강들이 갑자기 호시탐탐 노리면서 쳐들어오잖아요. 프랑스도 쳐들어오고 러시아도 쳐들어오고 미국도 쳐들어오고 다 쳐들어와요. 식미양요, 병이양요 다 그런 게 나라가 강건하지 않으니까 만만하니까 저 나라를 가서 먼저 잡아먹으면 인자구나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선편을 잡고 제일 먼저 나라를 침략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제일 가깝다 보니까 일본이 그때 잡아먹힌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런데 그 도탄에 빠질 그 무렵에 서양의 천주교도 들어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도 못 믿게 하지.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그냥 이 생활의 실천유리니까 뭐 특별히 공자님을 모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유교가 제안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통치적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양반으로부터 기대할 게 없어. 돈만 좀 갖다 주면 양반 되는데 너도라도 다 바쳐갖고 상놈이 갑자기 양반 되고 막 이러는 사회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과거국제 하려고 해도 매각매직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사회다 보니까 불평등하잖아요. 불평등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서양에서 들어온 어느 가르침은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하고 비천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학이라고 하는 게 조선사회에 점점 황해도에서 평안도에서 인천에서 여기저기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학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선 민중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퇴국 정책을 단행하는 거예요. 절대 외국하고 교류 못하게 하고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 지금 북한이 하는 거하고 절대 외국하고 교류 못하게 하고 바깥에 못 보게 하고 바깥에 보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쇄국 정책을 강력하게 단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는 점점 힘을 잃고 어느 날 갑자기 일본한테 먹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 서양의 천주교가 들어올 때 서양의 천주교가 제일 강력하게 활용한 게 뭐냐면 한글 콘텐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강력한 콘텐츠로 만든 게 천주교예요. 한글 성경.
부처님 경전 8만 대장경 아무리 있어도 한글로 못 만들면요 일반 민중들이 전혀 몰라요. 못 읽어요, 못 읽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서양의 성경은 그걸 딱 파악하고 한국 사람들 이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한글, 아 맞아, 15세기에 세종당이 만들었다더라야. 그거는 배우기도 쉬워서 일주일이면 금방 다 배우고 읽고 쓰고 한다더라야. 그러면 우리 천주교 이 성경을 한글로 우리가 번역하자. 그리고 보급을 하자. 그것도 다 있잖아. 부처님보다 빠른 속도로 불자들보다 천주교 신자가 생기는 속도가 더 빨라. 빠른 속도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글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정부 차원에서 보면 다 빨리 뺏고 싶은 거예요. 다 처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만 믿으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절두산에 가서 목치고 이렇게 다 죽이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쉽고 너무 빠르게 배우는 그 문자 체계 자체, 그 자체가 뭔 죄예요? 그 자체가 아무 죄가 없어요. 너무나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하고 훌륭한 문자에서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한글 때문에. 그것도 다 한류의 힘이에요. 한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냐면 지금 AI를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을 동시에 갑자기 번역하고 통역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느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AI 기반 만능 언어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언어가 영어가 좋으냐, 중국어가 좋으냐, 일본어가 좋으냐, 스페인어가 좋으냐 막 붙어.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붙어갖고 자기네 언어가 그 주인공이 돼야 자기네 언어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하고 한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이런 조합 구조가 AI 시대의 컴퓨터 언어가 배우기, 딥러닝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기에는 이게 최적화되는, 이거보다 더 뛰어난 언어는 없어. 이 지구상에. 그래서 한글은요, 앞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한글을 배워야 돼. 그 AI가 한글을 배워서 다 가르쳐줘야 돼. 세계 메가 트렌드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만 한글이 대단한 걸 우리만 몰라. 우리는 매일 공기를 숨쉬면서 공기가 좋은지 모르듯이 우리는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문자라고 하는 걸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 근데 밖에 나가면 난리예요. 밖에 나가면 전 세계 문법학자들,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 가보면 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압도적으로 중국어나 무슨 일본어나 영어에 비해서 효율적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점에서는 하등에 이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한글을 비롯한 이 한류 문화가 이게 어떤 한 분야가 뛰어나가지고 몇몇 사람이 기획을 잘하고 그래갖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굉장히 두터운 오래오래 쌓인 문화의 힘이 BTS도 만들고 서정주도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의 요지는 그 중에서도 서정주와 그 BTS의 그 예술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같이 사랑과 위로, 딱 두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문화는 사랑이 풍부한 문화, 그 다음에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양식,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정주의 시가 한 1000편쯤 되는데 그 1000편 가운데 딱 한 편, 고창 서문사의 동백꽃 제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보살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낭송. 알죠? 네. 고창 서문사의 수만송이 동백꽃이. 고창 서른사에 수만송이 동백꽃이 핏빛으로 떨어져 내려 봄의 풀숲들이 슬퍼 울게 하는 날은 고창 사람들은
그 동백꽃 넋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하늘로 두 손 모아서 그 넋들을 보내는 제사를 지낸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무슨 말씀인지 다 금방 이게 시가 어렵지 않으니까 아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춰낼 수 있겠지만 떨어진 꽃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 우리나라만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꽃 제사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꽃 제사가 있다. 예, 무슨 조상을 위한 제사도 있고, 불교에서는 보면 수륙제라고 해서 유주, 무주, 애혼, 고혼, 무태생명, 바닷속 물속의 생만 이 모든 타 영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 의례가 불교에는 있는데, 이상하게 선운사에는 딱 그 유명한 동백꽃만을 위한 제사를 선운사가 지낸다는 거예요. 시인에 의하면 이제 선운사에는 동백꽃이 있는데 선운사 대웅전 뒷뜰에 이렇게 산 기슭에 이렇게 있어요. 한 수령이 한 500년, 또 저쪽 내원암 쪽으로 가면 한 600년까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어요. 선운사 이 동백꽃은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오래된 동백꽃인데 이 동백꽃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한 요만큼 이렇게 많이 자라고 한 2m 정도밖에 안 자라는데, 동백꽃은 아시다시피 꽃송이가 굉장히 빨개요. 꽃송이가 굉장히 빨갛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근데 그 안에 이제 꽃술이 있는데, 암술, 수술이 있는데, 꽃술은 굉장히 노래요. 강렬하게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굉장히 강렬한 노란색인데, 그 노란색은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있어요. 크롬 옐로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크롬 옐로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노란색인데, 고흐의 그림에 까마귀 나르는 밀밭이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여러 종류의 그림 속에 고흐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색깔, 그거를 크롬 옐로라고 해요. 그런 크롬 옐로에 가까운 색깔이 그 동백꽃 안에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꽃은 그렇게 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예쁠 때 떨어집니다. 꽃송이가 탁 부러집니다. 꽃송이가 탁 부러지면서 꽃송이채로 이렇게 탁 떨어집니다. 그게 생태적 특성이 그래요. 생태적 특성이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화려할 때 떨어지니라고 애처롭게 물어봐도 동백꽃은 대답하지 않는데, 어쨌든 화려할 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요. 얘는 왜 이렇게 예쁠 때 떨어지나? 좀 예쁠 때 더 매달려 있다가 좀 시들시들 꽃이파리도 하나 먼저 떨어지고 두 개 떨어지고, 여기서 시들어서 더 이상 나무에 매달리기 어려울 때 떨어지면 좋으련만, 사람도 다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늙어서 그래서 가야 좋잖아요, 자연스럽고. 그런데 얘는 희한하게 제일 예쁠 때, 제일 아름다울 때, 제일 찬란할 때, 저 공중에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밑으로 마치 낙화하면서 삼천궁녀들이 떨어지듯이 얘네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수천 년 동안 DNA에 쌓여 있는 것처럼 뭔가 처참하게 혹은 억울하게 혹은 원통하게 죽은 젊은 청춘들,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굶어서 죽고 그래서 억울하게 제때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그 많은 청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제사도 안 지내고 민들레 제사도 안 지내고 국화 제사도 안 지내는데 동백꽃 제사는 지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주 신비적인 그 미적 질감을 그 동백꽃이 너무너무 잘 나타내는 데다가, 또 얘네들은
꽃송이처럼 톡톡톡톡 여기저기 보셨어요? 동백꽃 떨어진 거? 네. 네, 동백꽃 떨어진 거 막 사진 찍는 분들 많아요. 떨어져도 예뻐요. 떨어져도 여전히 그 생기를 잃지 않고 오랫동안 그 떨어진 채 바닥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백꽃이 떨어지면 처참한 그런 이 목숨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유크레인 전쟁에서 죽은 러시아 병사들, 유크레인 병사들, 이스라엘 병사들, 또 하마스에 잡혀가고 억울하게 살다가 끌려다니다가 죽은 그 인질들, 세상에 그 억울하게 죽는 원통한 사람들이 다 동백꽃 이미지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져. 그런데 그래가지고 수만송이 동백꽃이 떨어지는데 더 중요한 거는 봄의 풀섭들이 그러니까 이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 그 풀밭에 풀섭이라고 하면 풀이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이 피어있어 이런 풀 저런 풀 온갖 지상에 이렇게 생명들이 어우러져 피어있는 거 그게 풀섭이에요. 그 풀섭들이 슬퍼 운대잖아요. 사람만 슬픈 게 아니고 그 풀섭들이 슬퍼 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숲속의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가 다 함께 떨어지는 동백꽃을 슬퍼한답니다. 이 표현이 이게 단순한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이게 소위 그 많은 고승대덕 법문하는 분들 중에 부처님의 대자대비 사상을 가르칠 때 굉장히 말들이 어렵잖아요. 대자대비란 말도 어렵고 자비도 어렵고 다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슬퍼할 줄 아는 거, 이 떨어진 생명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자비심이에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다른 게 자비심이 아니고 내 이웃에 어떤 사람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끙끙 앓고 있는데 저 사람 안 됐다 슬프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내가 보살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봄의 풀섭을 이루는 구성원 중에 하나가 되고 다 함께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너는 꽃이고 나는 풀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은 그런 생명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풀들조차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울어. 문제는 운다는 거예요. 울어. 얘네들이 풀이 운다는 거예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나 벗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김수영 시 풀이라고 하는 시의 제일 첫 구절이 그거예요. 풀이 운다는 거예요. 시인들은 풀이 운다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일반인들은 풀이 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풀이 자빠졌네? 풀이 바람에 누웠네? 그렇게는 하지 풀이 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풀이 운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서 내가 울 것 같은데 내가 운다고 얘기하지 않고 대신 풀이 운다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풀도 운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김소월 씨의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들에도 까마귀 산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디다요. 이런 시 안에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이거는 총원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규정인데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님의 이름을 부르노라. 그런 시의 규정인데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사슴이 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시인은 그게 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가 운다, 사슴이 운다, 이게 다 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학작품에 보면 다 새가 운다고 표현하고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거는 실제로 걔네들이 울 게 아니고 시인의 울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 그쪽으로 전이되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봄의 풀섭들이 슬퍼 운다. 그래서 같이 다 울어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남편이 죽어서 그 부인이 넋을 놓고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그 영안실에서 울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위로를 해줘요. 거기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요? 같이 울어주는 게 위로예요. 같이 울어줘야 돼. 같이 울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심패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돼. 자연이 아플 때, 꽃송이가 떨어져서 풀들이 그걸 슬퍼한다고 막 이렇게 느낄 때 나도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이 정복이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고 그런 교육을 저 풍류들로서부터 우리가 배워왔고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려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쳐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진화론에 입각한 야구 강신론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제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제국은 다 잡아먹어요. 다 정복해요.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다 정복해서 다 로마화 시켰어요. 다 로마화 시켰어요.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다 기본적으로 그런 철학적 바탕 위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몰라. 공감할 줄 몰라. 위로할 줄 몰라. 약하고 강한 사람이 있을 때 약하고 강한 사람이 동등하게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DNA에서부터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한국 민족은 사랑과 평화가 DNA에서부터 있다고 말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고은 채치원이 얘기한 풍류도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꾸준히 이어와서 서정주의 시에 와서 우리나라는 떨어진 꽃들도 안타까워하면서 제사를 지낼 줄 아는 그런 나라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우리는 그런 종교다. 우리는 그런 고장 마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그 넋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넋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꽃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왜 그런 제사를 뭐하라고 지내느냐? 과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딴 짓을 뭐하고 하냐. 젊은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하나 한 개체마다의 생명의 차별이 없고 어느 꽃 한 송이, 어느 풀 한 포기도 귀하지 않은 게 없다. 약간 아주 훌륭한 형이상학적 훈련이 된 민족. 그런데 일상에서 그런 사랑을 배웠던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시도 쓰고 그런 노랫말도 만들고 그런 어떤 바탕이 없이 한류가 힘이 생기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이제 한류 대학원을 만들고 강좌를 하고 그럴 테지만 한류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아주 역사적 정통성과 훌륭한 세계적 이렇게 보편성을 가진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 기반 없이 절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게 도대체 한류라고 하는 게 잠깐 이렇게 일어났던 현상일까? 이게 혹시 이러다가 한 10년 뒤에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점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못해, 정부도.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생명이 오래간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이 한류만큼 영향력이 크고 한류만큼 파급력이 큰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이 문화 강국 지표 몇인 줄 아세요? 세계 문화 강국 지표 랭킹 6위예요. 6위. 2023년 굿 컨트리 인덱스 자료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한 5년 사이에 20계단 가까이 올라갔어요. 20계단 가까이. 엄청난 게 파급력이에요. 그래서 한 5년쯤 지나면 아마 1, 2, 3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1, 2, 3. 명색이 전 세계에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하는 나는 문화의 높은 힘이 그런 잘 지켜지는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백범 일치에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에 내가 문지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높은 문화의 힘. 그러니까 한류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려면 뭐 인기도 좋고 여러 가지 전략도 좋고 비즈니스 마케팅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문화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높은 문화의 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음악과 문학과 미술과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과 철학과 역사와 이런
다양한 형이상학적 전통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처 몰랐다면 새로 발견해서 새로 공유하고 꾸준하게 계속 널리 퍼뜨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동국대학교 한류융합학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한류 전문 대학원에서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꾸준하게 길러내야 한국도 희망이 있고 동국대학교도 희망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사가 말씀드리면 동국대학교가 최근에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 순위 랭킹 9위를 달성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4년 연속 톱10 안에 계속 안 빠지고 계속 톱10 안에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번 재수가 좋아서 톱10 안에 든 게 아니고 이제 이 정도면 동국대학교는 확실하게 톱10 안에 드는 대학이다 라고 우리 사회가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지표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들이 많아요. 교수 연구 실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고교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지표가 올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도 없고 도대체 고등학생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학을 선호할지 알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무슨 대응 전략도 없고 여기저기 학교에 가서 막 공부하고 그럴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이 지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랭킹 5위인 거예요. 동국대학교가. 아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눈이 이게 제대로 됐구나. 동국대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은 물론 스카이고 1등, 2등, 3등은 스카이고 4등, 5등이 건국대, 동국대 이런 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단은 건국대는 주변에 이렇게 좀 놀기가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유흥 문화 이런 시설이 잘 돼 있고 학교 캠퍼스가 또 한 20만 평 가까이 되고 학교 안에 무슨 호수도 있고 캠퍼스 분위기가 좋아요. 동국대학교는 중앙일보 종합평가에서는 우리보다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좋은 그런 캠퍼스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동국대학교는 캠퍼스가 한 5만 평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왜 학생들이 선호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서울의 한복판이죠. 우리가 진짜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거든요. 중구라서 한복판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 중구가 한복판에 있긴 있어요. 그리고 동국대학교도 그 중구 안에서도 한복판이에요. 서울의 중심점이 남산타워 조금 아래 동국대학교 남산타워 그 사이쯤이 지리적 중심점이에요. 서울에. 그러니까 동국대학교가 다 정말로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가장 중심에 있는 대학. 우리 명동 가깝죠. 청계천 가깝죠. 한강 가깝죠. 여기 뭐 다 이 근처에 뭐 다 있어. 용산도 가깝고 뭐 여기저기 다니기가 너무너무 좋고 교통 좋고 지리적 접근도가 아주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께서 동국대학교 이렇게 APP 과정에 오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접근하기가 쉽고 서울의 한복판에 있고 중심지에 있고 이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생들도 그런저런 생각을 하는 데다가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문사철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 또 예술, 연극영화, 공연예술, 한국음악, 미술 이런 분야도 우리 학교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있는 데다가 최근에 또 공과대학도 굉장히 열심히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공과대학이 별로 없어요. 성대나 물론 한양대가 있는데 한양도는 서울 시내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외곽이고 그중에 공과대학이 전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에리카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안산에 좀 있고 흩어져 있어요. 경희대는 또 수원에 있고 중앙대도 있긴 있지만 거기는 강 건너고 이러저렇게 하다 보면 동국대 공과대학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동국대 공과대학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정말 오롯한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래도 인기도 많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예일대학에 특강을 마쳤는데 제가 특강을 한 그날이 아주 공교롭게 10월 11일이었는데 그날 10월 10일 날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제가 뉴욕에서 소식을 접했는데 그때 노벨 문학상 작가로 한국 작가가 선정된 거예요. 한국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작가 선정됐다고 발표를 한 날이 10월 10일이었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예일대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 첫 마디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를 배출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그랬더니 다 박수를 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의 문학과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마침 공교롭게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다. 굉장히 기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국의 문학과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나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한류가 문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문학도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됐고 음악은 물론 더 일찍 세계적인 수준이 됐고 문학도 세계적인 수준이 됐는데 예일대학교 교수님들도 많이 와서 앉아 계시고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금 여기보다 한 4배쯤 많은 학생들이 꽉 채워갖고 굉장히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나서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질문을 4개인가 5개인가를 제가 받았어요. 4개인가 5개인가를 받아서 사실은 이게 각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영어로 말은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바로 얘기하려니까 좀 적절하지 않아서 통역하는 분이 이제 우리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영어를 잘 하시는 비구니 스님께서 통역하시느라고 좀 애를 쓰셨는데 이제 그 중에 좀 인상적인 거는 서정주 문학과 BTS 음악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서 잘 알겠다. 사랑과 위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가덕거려주는 거. 위로의 기능이 음악에도 위로의 기능이 있고 문학에도 위로의 기능이 있고 그것이 한국 문화 한류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두 예술가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두 예술가 사이의 차이점?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 못했던 건데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서정주 시인은 노벨문학상 후보로 5번이나 노미네이트 되었던 분이다. 그 전에 한국에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받기 이전에 훨씬 한 30년 전부터 한국의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에서 한국의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하는 분 중에 한 5번이나 이름이 올랐던 분인데 정작 그분은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고 그분이 돌아가시던 그 해의 10월 10일 바로 오늘 그러니까 24년 전 오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000년 10월 10일 날은 무슨 날이었냐 하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라 하는 분이 노벨 수상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 소식을 서정주 선생이 자택에서 들으셨다. 부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 소식을 들으셔서 그 소식을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하시더라. 내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중이가 해냈구나. 대중이가 해냈구나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상을 타는 나라가 됐구나. 참 자랑스럽다. 나는 이름만 여러 번 오르내리고 못 탔지만 그래도 또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니 참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구나 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다. 그분은 노벨상을 타시고 싶어 하셨지만 못 타고 가셨고 그 한참 손녀뻘이나 되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드디어 그분의 포환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은 참 희한한 날이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 문학의 작가가 노벨상을 이렇게 수상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분의 문학도 훌륭하고 BTS의 음악도 훌륭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BTS의 음악은 음악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보편성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서정주의 시는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순간에 그 한국어 고유의 한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말맛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문학이 가진 한계고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어로 활발하게 많이 번역이 못됐고 그런 것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타는데 좀 그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음악이 훨씬 보편성이 있는 것 같다. 문학에 비해서. 그리고
내 개인 생각이지만 노벨상 분야 중에 음악상 분야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BTS가 탈 거다. BTS가 안 타더라도 한국의 그 수많은 재능 있는 수많은 예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노벨상 부분에서 음악상 분야가 생기면 어떨까 하고 노벨상 위원회에 내가 건의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로 제가 강연을 그때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 이런저런 그 예일대 학생들도 힘들어요. 전 세계 최우수 학생들인데 부모들이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예일대건 하버드건 MIT건 제가 만나보면 애들이 받는 압박감이 말도 못해요. 내가 세계 최고 대학에 다니는데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좋은 데 가면 못하면 어떡하지? 등록금 상환은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애들 젊은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를 좀 뭘로 위로해 줄래? 이런 거예요. 당신이 사랑과 위로를 얘기하는데 나는 저 서정주의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에서를 봐도 잘 위로가 안 온다. 근데 혹시 서정주의 다른 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줄 만한 시가 뭐가 있냐?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재미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전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번역을 잘 해야 돼, 통역을 잘 해야 돼, 통역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전복답하는 제주 해녀도 제일 좋은 건 네 모시는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 여러분 따라하실 수 있어요? 바닷속에서 전복답하는 제주 해녀도 제일 좋은 건 네 모시는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 5글자, 5글자, 5글자. 음수율을 맞춰요. 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 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기로. 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캐지 말고 거기 남기란 말이에요. 해녀가 제일 좋은 전복을 안 캐고 남겨두듯이 왜? 님 오시는 날 따야 되니까. 님도 오지 않았는데 저걸 따면 어떡해. 제일 좋은 거니까 사랑하는 남군이 와야 저거를 아껴뒀던 거 저거를 탁 해가지고 님 주려고 남겨두는 거야. 그런 마음과 똑같이 시에도 전복이 있다면 시 중에도 제일 좋은 시, 내 최고작,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시를 쓰지 마라. 오늘 쓰지 마라. 내가 오늘 제일 좋은 멋진 시를 쓰고 나면 내일은 뭘 써야 돼? 최고 권위에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뭐 내려오는 일밖에 없잖아요. 내려오는 일밖에 없어요. 쓸쓸한 거예요. 최고가 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 다 내려오는 일밖에 없듯이 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 다 캐어내고 허전하여도 헤매이기로. 그러니까 예술가가 제일 좋은 작품을 최고의 좋은 작품을 쓰고 나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해서 어떻게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져서 공부하다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칫하면 허전하여서 헤매는 거다. 너네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여 시인인 것을. 이게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여 라고 하는 말이 시적 조어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탄생한 말인데 바다에 남겨두고 늘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런 뜻이에요. 바다 바래여라는 말이. 바다 바래여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없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시인이 만들었어요. 바다에 두고 바다 바래여 시인인 것을.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인은 최고작을 오늘 쓰지 않는다. 마치 시의 전복을 다 캐어내지 않고 남겨두는 것처럼 바다에 남겨두고 내 마음의 바다에 남겨두고 그 바다를 늘 갈망하면서 내가 내일 좋은 걸 써야지. 내일 좋은 걸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98%만 써야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최고의 재능을 다 한꺼번에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한 2%쯤 내일을 위해서 남겨놓는 게 이게 지혜다. 이것이 시인이 우리 사는 많은 세상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남겨주는 old wise man, 늙은 이 노인네의 이게 지혜로운 조언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영화 다시 보기 누르면 아마데우스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의 줄거리는 뭐냐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천재 소년 작곡가 겸 연주가 겸 이 사람이 갑자기 궁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궁전에는 기본적으로 왕실 음악대가 있고 음악원이 있고 그 궁전 극장이 있어요. 이름이 살리에르인데 이 살리에르가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이렇게 음악 작곡도 하고 뭐 연주도 하고 왕실 음악원이니까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꼬마 모차르트가 왔는데 그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야. 궁정 악장은 온데간데도 없고 왕이 있는 데는 모차르트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차르트가 작곡하고 모차르트가 연주하고 하면 다 까무러칠 정도로 훌륭합니다. 아이네 클라인의 나아트 뮤직, 정확하게 아이네 클라인의 나아트 뮤직이라고 하는 음악이 쫙 연주가 되면서 오케스트라로 글래브에 쫙 연주되면서 샬리에르가 넋두리를 한다. 넋두리를 하는데 하느님을 원망하는 넋두리를 합니다. 하느님, 모차르트에게는 왜 저렇게 위대한 재능을 주고 나한테는 저런 평범한 재능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궁정 악장이 자기가 점점 실세에서 밀려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을 느끼면서 모차르트를 계속 관찰해요. 그러다가 모차르트가 너무 뛰어나니까 어떻게 자기가 능가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천재적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모차르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모차르트의 재능을 탕진시키는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가면을 쓴 채 모차르트는 낭비병이 심하니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장소곡을 하나 지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레퀴엠을 하나 작곡을 해라. 돈을 얼마든지 주구만. 이렇게 하고 단 기일을 지켜야 된다. 언제까지 작곡을 하지 못하면 돈은 회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난 거액을 몇 억을 준다고 하니까 모차르트가 welcome 허락을 하고 미친듯이 작곡을 합니다. 미친듯이 작곡을 하는데 기한은 다가오지, 음악도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뇌가 번아웃 되는 겁니다. 번아웃 돼. 영화의 줄거리가 돼요. 내가 너무 열심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고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 궁정 악장 살리에르는 자기가 모차르트를 그렇게 살해했다라고 하는 걸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대목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이지 아닌지는 몰라. 영화적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기본적인 주제는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재능을 한꺼번에 그렇게 쓰면 위험하다, 죽는다,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제주 답하는 제주현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모차르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예일대 학생 여러분들도 다들 천재들이고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차르트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재능을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시인이 조언하듯이 그렇게 재능을 좀 아껴가면서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A 학점을 못 받으면 어떠냐, 오늘 C 학점 받아도 괜찮다. 좀 오늘 방황할 거 방황하고 헤맬 건 헤매고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틈도 좀 있어야 되고 멍 때리는 것도 좀 할 줄 알고 마음을 다 놓고 스스로를 풀어버릴 줄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게 한국 시인의 조언이다. 그리고 이건 한국의 그 현이상학적 가르침 안에 다 있는 내용이다. 풍류에서 다 그런 거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효율 위주의, 생산 위주의 그런 어떤 비즈니스 마케팅 위주의 서양의 자본주의 그런 이론으로만 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풍류도 배우고 신명도 배우고 여유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한류의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다고 하는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APP 특강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공유해도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저 미국에 가서 한 얘기를 나는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는 거 싫어하는데 여기 또 한국의 여러 APP 과정 하시는 분한테 제가 또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뭐 제가 좀 질문을 받을 테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영 교수님이 이렇게 진행을 좀 하시죠. 질문할 거 없으면 끝내고 뭐라도 질문해. 예, 이미경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정주 시인님의 줄기인 그 선생님한테 시 창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12월에 등단을 지금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책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그 시 회상이라는 시를 가지고 요즘 여기저기에서 이제 불려다니면서 제가 시 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저한테 접목되는 그 말씀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박정희 선생님. 박정희? 네, 시인 평론가하고 수필 평론가. 연세가 많으신데? 네네네, 그분한테요. 지금 그래서, 건강하세요? 네, 그분이 이제 서정주 선생님 뿌리니까 당당하게. 서정주 동대 출신이고 네, 서정주 선생님 통해서 등단도 하시고 네네네. 그러신 분 맞아요. 네네네. 박정희 선생님 제자시구나. 네, 예, 반갑습니다. 시인이시고 시 낭송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12월에 시집이 나오세요? 시집은 이제 내년에 나올 생각이고요. 지금 등단만 12월에 하셨고. 인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책이 나오면 총장실로 한번 찾아오셔서 저 뒤에 우리 비서님 앉아 계시니까 그래 반갑습니다. 같이 네. 문학하시는 분이시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질문이셨고 궁금하신 분 안 계셔요? 예대 학생들이 어떤 반응이었었나는 둥. 저는요. 예, 전원숙 씨. 아까 그 얘기를 이렇게 예전부터 다져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옛날 장례 문화 그 생각이 떠올라졌어요. 그때 굉장히 그 장례 치르는 과정 울 때 이뤄해줘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그렇게 굉장히 큰 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고 그럼 손님들도 이렇게 모험모들도 많이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게 장례 문화가 좀 약간 실적인 것 같은 생각이 팍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곡비라고 하는 말도 있고 책비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랬어요. 곡비라고 하는 거는 대신 울어주는 사람. 그 종들 중에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책비는 대가댁 안방 마님들이 이렇게 중국의 고전 책들을 읽는 것보다는 민담, 전설, 야한 이야기 이런 걸 읽기를 좋아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못 읽게 하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그런 이야기를 잘 청승맞게 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수라고 그런 전기수라고 말 잘하는 이야기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스토리텔러예요. 스토리텔러 말 잘하는 사람 개그맨 비슷하게 막 이렇게 감정을 넣어가면서 책도 읽고 아이고 이때 춘향이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대가댁 안쪽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여자 중에서 그렇게 책을 재밌게 잘 읽어주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안방마님들이 불러가지고 여러 명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한번 신청자를 한번 읽어다오 그러면 또 청승맞게 잘 읽어주고 근데 그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전파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절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무리 단절시키고 양반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제안을 해도 국민들의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공동체 문화 그런 공동체 문화가 우리나라에 옛날서부터 있어 왔어요. 그 추원수라고 우리말로 진수라고 해요. 중국 동진시대의 학자인데 AD 한 3세기 정도인데 추원수가
삼국지를 썼어. 삼국지는 소설이 아니고 삼국에 관련된 역사예요. 위촉오, 위촉오다 결국 위나라가 다 통일을 해요. 조조가 다 통일을 하는데 그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난 뒤에 통일된 이 삼국과 관련된 기록을 중국의 최고의 석학인 츠원스우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는 가운데 위서에 위나라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데 위나라와 관련된 변방 여러 나라들 중에 동이가 있어. 동이족 나라의 위서 동이전에 보면 마한, 변한, 진안, 예백, 부여, 말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만주 쪽에 흩어져 살고 있던 옛날 그런 동이족 그 종족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종족들의 기록이 있는데 한반도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삼한, 마한, 변한, 진안이 있어요. 마한, 변한인데 그게 지금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아니지만 백제와 가야와 신라로 나중에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부터 전라도 이렇게 경상도, 강원도를 이르는 지역이 한 지역이에요. 한 지역인데 한이 세 개이기 때문에 삼한이라고 하는데 그 삼한에 관한 기록에 보면 희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삼한 사람들은 5월 수립날에 파종을 하고 10월 상달에 수확을 한다. 그런데 10월 상달에 수리를 하고 끝났을 때는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춤추고 같이 술 마시고 논다. 그게 중국 사람인 내 눈에는 굉장히 특이해 보인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논다. 근데 동이족 사람들은 그렇게 논다.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중국에서는 혼자만 해요. 마을 사람들은 절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삼한 사람들은 마을마다 다 하늘에다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천신제를 지내고 소떼를 만들고 고조선 시대의 소도를 만들고 그런 전통이 고조선 시대의 전통이 이어져 오는데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구절이 국중 대회 연일 음식 가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나라 사람들이 한번 모이면 왕창 모여. 북한 사람들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 종합 마스게임 해갖고 김일성 만세 하드 섹션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일사불란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대회 많이 모여가지고 연일 날마다 술 먹고 음식 먹으면서 춤추고 노는데 그 춤추고 노는 것도 중국 사람하고 굉장히 달라. 그래서 춤의 형식은 이렇고 노래 형식은 이렇고 디테일이 있어. 디테일이. 그래갖고 나무방울 춤하고 비슷한 거를 춘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아주 오랜 옛날서부터 그 신명이 있어가지고 같이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대포나 한잔 하시지 그런 말 있잖아요. 대포나 한잔 하시지. 그거 막걸리 이만큼 갖다 놓고 앉아있고 한꺼번에 이렇게 떠마시는 게 둘러 앉아서 먹는 게 그거예요. 둘러 앉아서 먹는 거.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일본 분들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때려잡냐 하면 조선 사람들은 전부 모여서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모여서 앉아서 먹어. 그래서 밥 먹을 때 습격을 해. 그러면 늙은이 젊은이 노인 무녀자 아녀자 할 것 없이 다 한 가족 그냥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다 같이 앉아놓고 술도 먹고 반찬 먹고 같이 먹고 하는 숟가락 젓가락 문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수도장 문화 이런 게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해.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공동체 의식이 옛날서부터 발전해 왔고 그런 어떤 DNA 없이 월드컵 응원 문화가 생길까? 월드컵 응원 문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길까? 전부 다 모여오른다고 해서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나? 그냥 핏줄 자체가 많이 모여서 함께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할 때도 같이 울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그 슬픔과 기쁨은 다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니까. 그냥 생체적 유전자는 지인이라고 하죠. GEN이라고 생체적 유전자는 지인이라고 그런 생물학적 유전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전병이 있으면 아들도 유전병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색약이면 아들도 저도 색약이에요.
나는 내가 왜 색약인지 군대 갈 때 건사한 거 깜짝 놀랐어요. 빨간색, 녹색이 구별이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근데 그 유전자는 딸들한테 안 되고 아들한테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진이라고 하면 문화적 특성도 유전이 돼요. 문화적 특성도 유전이 돼가지고 그건 밈이라고 하는데 MEM이라고 그리스 말로 미메시스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리처스 도킨스 같은 영국의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밈이라고 하는 말을 창안해가지고 넣었어. 근데 그 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응원하고 할 때 설명하기 좋은 용어인 거예요. 사실적으로 입증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 유전자가 강하다. 문화적 유전자가 굉장히 이렇게 신명의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 한국 사람 한번 신바람 나면 한번 신바람 나면 억제를 못한다.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그게 오늘날 한류의 중요한 기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례 때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런 거 하고 관련 있게 설명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혹시 한명희 박사님 질문 없으시죠? 네.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최고의 인문학 강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윤재웅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트 한번 하시죠. 하트. 네. 너무 무거워.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